11장 Real Intertemporal Model with Investment인데요.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사실 지금까지 봤던 모형들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비교적 복잡한 모형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현실 경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사실상 더 많아지겠죠. 모형이 조금 더 현실적이 되면 풍부해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간 모형을 살펴볼 텐데 이제 리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통화라든가 혹은 뭐 명목 변수, 물가, 통화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 실물, 실질 혹은 뭐 실물 경제 모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시경제학에서 리얼이라고 하면 그건 그냥 실물, 실질 이런 뜻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리얼 인터템포럴 모형을 이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총 산출량, GDP겠죠. Real Aggregate Output은 이제 우리가 GDP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소비 수준, 그 다음에 투자, 고용, 실질 임금과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비교적 복잡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이들 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첫 번째는 대표적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전에 두 가지 형태의 대표적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가 consumption leisure choice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소비와 여가 사이의 선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representative consumer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9장 맞습니까? 9장에서인가요? 9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이기간 모형 이기간 모형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이 둘을 이제 통합한 형태의 소비자 문제를 첫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urrent labor supply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current period와 마찬가지로 future period가 있는데 current period의 노동 공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current period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문제, 대표적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를 모형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형은 소비자들도 존재하고 기업들도 존재하는 그런 모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도 모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정부도 있는 이런 모형에서 경쟁 균형은 어떻게 성립이 되든지 우리는 지금 노동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노동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테니까 재화 시장이 존재할 거예요. 그 재화 시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굿즈 마켓입니다. 노동 시장과 재화 시장에서의 균형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섹션은 각각 정부 지출이 변할 때, 그 다음에 캐피탈 스탁이 변할 때,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 현재의 총 요소 생산성이 변할 때, 미래의 총 요소 생산성이 변할 때 각각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거시경제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장의 내용이 사실상 그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변화, 각각의 충격이 나타났을 때 거시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제 생각에 나름 의미 있는 챕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챕터가 사실 우리 통화, 그러니까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포함을 해서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까지 이제 포함시켜 볼 텐데 제 생각에 시간 제약상 74페이지잖아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 제약상 11장에서 이번 학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2학기 때도 제가 중급 거시경제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 진도가 좀 더 느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이제 representative consumer고요. representative는 대표적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괜찮고 혹은 모든 소비자들이 서로 이질적이긴 하지만 이들 소비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평균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에 적용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편안한 접근 방법, 편안한 가정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 소비자는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onsumption leisure choice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재 소비하고 얼마만큼 미래, 얼마만큼 현재 소비하고 얼마만큼 여가 시간을 소비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그러니까 work leisure choice는 current period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future period에도 해야 됩니다. 현재와 이제 미래 시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는 얼마만큼 소비하고 미래는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저축이겠죠. 그래서 저축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저축을 통해서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봤던 consumption leisure choice를 2기간 문제로, 2 period 문제로 확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지난 챕터에서 봐왔던 기본적인 consumption saving decis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예산 제약을 이번 기와 그러니까 current period와 그러니까 future period로 나눠서 볼 텐데 current period의 소비자의 예산 제약은 우리가 앞서 봤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저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에 소득이 이만큼이 주어지면 자 이게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더 많이 저축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와 저축의 합은 반드시 소득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항상 등호로 성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주어진 것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남겨서 소비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W는 현재 current period의 wage고 임금 수준이고요. 현재 임금이고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전에 봤듯이 주어진 시간 예를 들면 뭐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자기 관리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간 정도 뭐 이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타임 인다우먼트가 H 그 다음에 이제 L은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하는 여가 시간입니다.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하는 것은 소비, 그 다음에 저축, 자신의 여가 시간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타임 인다우먼트에서 여가 시간을 뺀 H-L이 바로 이 사람의 노동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에 뭐 처음 소개가 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표적 기업이 하나 존재해요. 경제 내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이윤 극대화 행위겠죠. 경제 행위를 하고 나면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절대. 이윤이 발생할 텐데 그 이윤이 바로 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소유권을 주식을 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비던드예요. 기업의 지분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는 앞서 봤듯이 lump sum tax고요. 세금. 그래서 주어진 시간 H에서 L만큼 여가 시간을 빼면 H-L만큼을 일을 하게 될 테니까 노동소득은 W 곱하기 첫 번째 텀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 텀이 labor income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을 합쳐서 우리가 non-labor income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 마이너스 세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파이를 그냥 non-labor income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tax까지 포함을 해서 non-labor income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예산 제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미래가 되면 더 이상 저축을 할 수 없죠. 마지막 피어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소득을 다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이고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 C'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될 텐데 첫 번째 텀은 바로 레이버 인컴이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서 미래의 여가 시간을 L'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future period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여가 시간이에요. 우리는 current period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future period에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work leisure choice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선택하게 되는 여가 시간이니까 미래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되냐면 H-L' 시간만큼을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time endowment H는 현재나 미래나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냥 H라고 썼고요. 이게 바로 미래의 근로소득, 뭐 레이버 인컴이 되고 마찬가지로 퓨처 피어리어드에서도 기업은 이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니까 기업은 이윤을 얻을 것이고요. 그 이윤이 마찬가지로 퓨처 피어리어드의 배당 소득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퓨처 피어리어드에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고 마찬가지로 퓨처 피어리어드에서도 미래의 시점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S만큼 저축을 했잖아요. 앞서 우리가 예산 제약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S만큼을 저축을 했으니까 저축을 미래에 가서는 1 플러스 R 원금과 이자만큼을 돌려받겠죠. 여기서 이제 R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예산 제약을 하나로 병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죠. 소비와 첫 번째 시점에서의 예산 제약을 우리가 이렇게 썼었고요. H- 여가 시간은 배당 소득과 텍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는 뭐와 같냐면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레이버 인컴, W 스타는 미래 시점에서의 임금이에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의 임금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배당 소득도 현재와 미래가 다르겠죠. 텍스도 현재와 미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표시를 했고 S가 됩니다. 그 미래 시점에서의 예산 제약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1 플러스 R로 나눠주죠. 나눠주면 마지막 텀에 분자와 분모는 이렇게 캔슬 아웃 될 것이고 자, 이 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제약과 미래 예산 제약을 더해주면 자, C 더하기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저축 S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얻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 그 다음에 더하기 미래 시점에 얻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우리가 1 플러스 R로 나누어 주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가 남겠죠. S 그런데 이제 S는 left hand side에도 있고 right hand side에 있으니까 cancel out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예산 제약은 이제 이런 형태 현재 가치로 표현한 예산 제약이고요. 자, 사실 우리가 사용할 예산 제약은 이런 형태는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대표적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얼마만큼 소비하고 미래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을 저축할 것인가 그래서 C와 C'과 S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현재 얼마만큼 여가 시간을 소비하고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여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이 5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의 예산 제약을 병합했더니 이제 S는 사라졌기 때문에
s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보시면 선택해야 되는 변수가 여기 있고요. C 프라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변수들을 이제 왼쪽에 모아놓고 오른쪽에는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수들은 다 오른쪽에 한번 몰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L을 뽑아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right hand side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가 시간만 뽑아내서요. 자, 이렇게 W-L만 뽑아내면 여기 마이너스에 WL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써주죠. W에 H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 있으니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에 W 프라임 곱하기 L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택해야 되는 변수를 따로 뽑아내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R에 W 프라임 그 다음에 타임 인다우먼트 디비던드 그 다음에 텍스 이제 마지막으로 요 텀을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왼쪽으로 몰아넣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변수 L 프라임 이 변수를 마찬가지로 이제 left hand side로 넘겨주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되겠죠. C 플러스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WL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면 부호가 바뀔 테니까 W의 L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1 써주고요. 1 플러스 R에 C 프라임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왼쪽으로 넘으면 또 부호가 바뀔 테니까 1 플러스 R에 W 프라임 L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텀 이 텀과 이 텀을 이제 오른쪽에 써주면 되겠죠. WH 플러스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 플러스 미래에 얻게 되는 W 프라임 H 프라임 플러스 파이 프라임 마이너스 텍스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누어주면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예산 제약의 형태입니다. 돌아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도출했던 예산 제약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예산 제약을 1 플러스 R로 나눠서 이제 더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이 식을 얻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선택해야 되는 변수인 소비와 여가를 왼쪽에 이렇게 다 몰아 놓은 거예요. 자, 몰아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예산 제약이 바로 이 아래 두 번째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함수가 주어지면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C와 C 프라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 다음에 현재 여가 시간과 미래 여가 시간을 각각 선택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계산하는 건 조금 뭐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그림과 이 수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플러스 베타의 로그의 C 프라임, 알파의 로그의 L 프라임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요 첫 번째만 보면 이 두 번째 거 보지 말고요. 손으로 가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첫 번째만 보면 우리가 이게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 봤던 그 효용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 거잖아요. 현재 소비, 그 다음에 현재 여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분할 것인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여가 시간이고 이쪽을 소비라고 했을 때 예산 제약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어떤 점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죄송합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제 W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릴 것이다. 노동 시간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던 거고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연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용함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 모형에서 현재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 그 다음에 미래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이고 여기서 베타는 미래로부터 얻는 효용은 현재로부터 얻는 효용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같은 효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얻는 효용은 1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미래 시점에 얻는 효용은 그거보다 작은 가중치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베타는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팩터 할인 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래에 실현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똑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여가 사이의 상대적인 가중치는 알파만큼 소비로부터 1만큼의 효용을 얻는다면 여가로부터는 알파만큼의 효용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대적 가중치예요. 소비와 여가로부터 똑같은 효용을 얻는 것은 아닐 테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효용, 가중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효용함수의 형태이고 이런 효용함수를 사용할 경우에 비교적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제약은 앞서 우리가 표현했듯이 현재 소비 플러스 W 여가 시간 그 다음에 더하기 미래 소비를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현재로 그 다음에 미래 W 프라임 L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 뭐가 많이 나왔었죠. 다 한번 써놓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WH 디비던드 텍스 그 다음에 W 프라임 H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의 현재 가치 이제 편의상 제가 계산을 끝낼 때까지는 자, 이 텀을 그냥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없어요. 웨이지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타임 인다우먼트 H는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자신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 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의 이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고 그냥 그걸 받는 것이니까 우리의 선택과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텍스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자율도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린 주어진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A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효용함수를 비교적 복잡한 효용함수를 극대화해야 되고 제약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효용함수를 극대화할 때 제약이 부여가 되면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효용함수를 앞에다가 쭉 써주고 더하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쓰고 곱하기 여기에 이제 제약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소득 마이너스 이쪽 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반드시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으면 자, 이 제약을 이렇게 어떻게 라그랑지 승수 뒤에 어떻게 넣냐면 A-X의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람다에 X-A라고 넣어도 괜찮은데 이러면 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석인데요. 뭐 굳이 뭐 우리가 정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길만 가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wl 마이너스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wl 프라임의 1 플러스 r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효용함수는 그대로 주어진 효용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극대화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극대화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 극대화하냐면 바로 로그의 현재 소비, 알파의 현재 여가 시간, 그 다음에 미래에 실현되는 효용은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소비와 미래의 여가 시간으로부터 효용을 얻습니다. 이제 제약을 우리가 라그랑지 순수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제약식의 오른쪽에 있는 텀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A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비, W의 L,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미래 임금, 여가 시간의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두면 되겠죠. 예,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울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고 우리가 어떤 기울기를 찾는 거냐면 뭐 이런 형태 극대화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에서 기울기를 찾으면 이런 걸 다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슬롭을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런 슬롭들을 다 찾았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극대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슬롭들 중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얘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울기들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극대점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한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해서 0이라고 두면 우리가 정확히 x스타라고 해볼까요? x스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을 풀어내면 우리가 x스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에서 0이라고 둔 것을 우리가 일계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First order condition이에요.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면 그냥 방정식 하나만 풀면 되겠지만 선택해야 되는 변수가 4개나 되니까 지금 모두 4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C, L, 그 다음에 C', L' 거기에 하나 더해서 라그랑지 승수까지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5개의 식이 필요하겠죠. 5개의 변수를 찾아내려면 5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C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보죠. 참고로 로그의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의 c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c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가 또 어디 등장하냐면 c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원래 이제 미분하기 전에 이 식은 괄호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람다의 c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람다의 c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이걸 이제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다양한 기울기를 찾은 것이고 이 가운데 극대화 문제를 푼다면 0이라고 두면 이렇게 가로축과 평행한 바로 이 기울기를 우리가 픽했다는 뜻이 되고 이 식을 풀면 바로 극대점이 되는 가로축의 아까 x스타에 해당하는 c를 찾을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람다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람다를 찾아서 c를 찾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계산을 한번 해보죠. 미래 소비는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곱하기 로그의 C'이니까 그냥 베타는 곱해준 거니까 그냥 써주고요. 이제 로그의 C' 로그니까 마찬가지로 C'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이 여기도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어서 한번 써보면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람다의 C' 1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C'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C'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의 1 over 1 플러스 R만 남습니다. 그리고 0이라고 두면 우리가 C',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C'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까지 찾았습니다만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C'을 찾으려고 봤더니 베타도 알고 있고 이자율 R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람다를 우리가 모르니까 C'도 바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잠깐 지우고 또 다시 나중에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여가 시간으로 또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극대화 문제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여가 시간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알파는 세 번째 현재 여가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이게 알파는 그냥 써주고요. 로그 함수니까 L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괄호를 만약에 우리가 풀었다라고 한다면 어쩌고 저쩌고의 마이너스 람다의 W의 L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람다의 W만 남고, 이걸 0이라고 두어야지 극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람다를 알아야지만 L을 찾을 수 있겠죠. 알파도 주어진 값이고 W도 주어진 값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여가 시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여가 시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베타 곱하기 알파의 로그의, 그렇죠? 베타 곱하기 풀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베타 곱하기 알파의 로그의 L 프라임,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람다의 요식을 다 쓰면 되겠죠. 만약에 괄호를 다 풀어 썼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L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베타 알파는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로그니까 L 프라임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살아남고 W 프라임 살아남고 1 플러스 R은 그냥 남겠죠. L 프라임만 없어지는 거예요. 람다의 W 프라임의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0이라고 두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일개 조건을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람다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람다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만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는 람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얻은 거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얻게 돼요.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대로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얻게 됩니다. C'의 1 플러스 R, W' L'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걸 0이라고 두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 5번 식은 뭘 의미하냐면 제약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약식을 다시 얻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러한 극대화 문제를 풀면 첫 번째 얻은 식이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얻었던 식이 라그랑지 승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정확히 제약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환을 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현재의 여가 시간과 미래의 여가 시간을 얻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얻었던 식이 어떤 형태였냐면, 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C-람다 제로, 이걸 우리가 얻었고요. 두 번째 얻었던 식은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의 마이너스 람다의 1 over 1 플러스 R 이라고 하는 식을 얻었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일개 조건 얻었던 것들인데요. 첫 번째 일개 조건, 두 번째 일개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이 텀을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은 람다의 1 over 1 플러스 R과 같고, 이번에는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는 건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람다가 남고, 자, 이쪽 텀에는 1 플러스 R, 베타의 1 over C 프라임 1 플러스 R이 남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일개 조건을 제가 다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의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식을 람다에 대해서 쓰면 람다가 바로 1 over C와 같아요.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식을 합치면 람다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람다 대신에 1 over C를 쓰면 우리가 얻은 마지막 결과는 그 첫 번째 일개 조건과 두 번째 일개 조건을 결합하면 1 over C는
베타의 1 over C 프라임 1 플러스 R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지워보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효용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죠. 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효용함수를 베타의 로그의 C 프라임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미분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은,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효용은 얼마나 증가할까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효용함수 이것을 C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 것이 한계 효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소비자는 얼마만큼의 효용을 얻게 되냐면 이만큼의 효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C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얻는 효용이 결정이 되겠죠. 이게 바로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이고,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바로 미래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났을 때 한계 효용이 돼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비가 오히려 한 단위 줄어든다면, 현재 소비가 한 단위 줄어들면 효용이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정확히 이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한 단위 줄 때 한 단위 감소할 때가 좋겠습니다. 감소할 때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겠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을 우리가 소비가 늘어날 때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지만, 꼭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비가 감소할 때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이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일계 조건과 두 번째 일계 조건을 결합했더니 이런 표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여러분 거시경제학 배우실 때 IS 커브라고 하는 걸 배우셨던 적이 있을 텐데, 바로 거시경제학에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 IS 커브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또 장황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매우 그 의미가 있는 식이기도 해요. 거시경제학에서 보시죠. 자, 여기서 1 over C가 반드시 이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관찰해야 되냐면, 바로 이 식을 관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식을 관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왼쪽을 읽어보면 이건 바로 한계 효용과 같아요.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left hand side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소비를 한 단위 줄였을 때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예요. 소비를 한 단위 줄였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여기 있죠. 소비를 한 단위 줄였을 때 효용의 크기가 뭐와 같아져야 되냐면, 자, 이제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줄여서 저축을 했다는 뜻이죠. 소비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가 되면 얼마만큼을 돌려받게 되냐면 바로 1 플러스 R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저분해서 제가 다시 쓸게요. 자,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줄였으면 미래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을 돌려받게 되냐면 1 플러스 R만큼을 돌려받게 돼요. 정확히 이만큼을 돌려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줄여서 줄어든 효용이 바로 left hand side의 1 over 3와 같고요. 이제 소비를 한 단위 줄여서 저축을 했으니까 미래에 미래 시점에 가서는 1 플러스 R만큼을 더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 가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미래에 가서는 효용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용이 증가하냐면 바로 이만큼 효용이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미래의 한계 효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한 단위 줄이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 효용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에 포기해야 하는 효용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자, 효용이겠죠. 자, 그런데 미래로 가면 제가 한 단위 포기한 게 1 플러스 R이 되고 이제 그걸 소비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미래에 가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효용이 바로 이 오른쪽 전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right hand side는 바로 미래에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단위 적게 소비해서 미래로 넘기면 미래에 가면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그걸 소비할 때는 한계 효용 이만큼 적용을 해서 미래에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이 바로 미래의 한계 효용 곱하기 1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소비자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지금 포기하는 효용과 미래에 얻게 되는 효용이 정확히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식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죠. 오른쪽에 있는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을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는 양변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양변을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이게 다 없어지겠죠. 왼쪽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좀 복잡하지만 분자에는 1 over C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분모에는 베타의 1 over C 프라임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와 같아지냐면 이자율 1 플러스 R과 같아지겠죠. 자,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2기간 모형, 2 피어리어드 모형에서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롭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산선은 기울기가 1 플러스 R인 어떤 직선이 될 거고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예산선이 바로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요. 물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겠죠. 이 점에서의 현재 소비 C 스타,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미래 소비를 뭐 C 스타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 오른쪽이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왼쪽이 바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MRS예요. 바로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입니다.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한 C와 C'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 왼쪽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예산선도 지워버리고요.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C와 C'이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상의 다양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정확히 뭐와 같아지는 점을 선택하는 것이냐면 정확히 1 플러스 R과 같아지는 그 점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개 조건을 뭐 4개, 5개 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적절하게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다 미시경제학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국 거시경제학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컨셉과 다 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텐데 바로 세 번째 일계 조건인데요. 다 지우죠. 자, 첫 번째 일계 조건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첫 번째 일계 조건은 바로 1 over c는 람다와 같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일계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알파의 1 over 여가 시간이 마이너스 람다의 w와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0이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식을 조금 정리해 볼 텐데 자, 이 텀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람다의 w는 알파의 1 over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냥 남겨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강의 노트란 게 또 순서가 달라져서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는 뭐와 같아진다는 걸 알고 있냐면 한계 효용과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과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해 보면 이제 1 over c 곱하기 w는 알파 1 over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한 번 더 식을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양변을 1 over c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는 1 over c가 없어질 것이고 자, 오른쪽은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는 분자의 알파 나누기 1 over l 이리 올 것이고 분모에는 1 over c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Consumption Leisure Choice에서 이게 바로 MRS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MRS냐면 소비와 여가 사이의 MRS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그림이 조금 달라지겠죠. 이쪽이 여가 시간이고 이쪽이 현재 소비고요. 그 다음에 이런 킹크가 있는 그러니까 non-labor income을 보여주는 점이고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W인 거잖아요. 바로 이 W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현재 여가 시간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어떤 점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냐면 바로 이 점을 선택한다는 뜻인데 이 오른쪽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상에 다양한 기울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무수히 많은 기울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기울기를 선택하냐면 정확히 W가 되는 기울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W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가 시간은 L이 되고 소비는 C가 되는 이 점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계 조건들을 잘 결합해서 솔루션을 찾아낸다면 그러면 그 점이 바로 C, C', L, L'이 최적 소비 수준, 최적 여가 시간 이런 값들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4개의 모두 5개긴 합니다만 5개의 식을 도출을 했어요. 첫 번째가 1 over c는 람다와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썼겠죠. 베타 1 over c 프라임은 베타 람다의 1 over 1 플러스 r과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알파의 1 over 여가 시간은 람다 w와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베타의 알파의 1 over l 프라임은 람다의 w 프라임의 1 플러스 r과 같고 다섯 번째 식이 바로 c 더하기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더하기 wl 플러스 잘리지 않죠? L 프라임의 1 플러스 R 이거에 이제 A와 같다. A는 뭐 선택하지 않는 변수들 다 모아놓은 건데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제 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섯 번째 식에다가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C 대신에 람다로 표현하고 C 프라임 대신에 람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WL을 또 람다로 표현하고 다 람다로 한번 표현해서
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다시 쓰면 이제 C는 뭐와 같아지냐면 1 over 람다와 같아지겠죠. 이 둘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양변에 C 프라임, 양변에 뭘 곱해주고 나눠주냐면, 양변에 C 프라임을 곱해주고 람다로 나눠주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똑같이 C 프라임을 곱해주고 람다로 나눠주면, 자, 왼쪽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베타는 남아있을 것이고 C 프라임은 없어지니까 1 over 람다만 남고요. 오른쪽은 람다는 없어지고 C 프라임만 남으니까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라임의 1 플러스 R은 베타 나누기 람다가 되고요.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은 알파 1 over L 람다의 W인데, 자, 이거는 양변에 L을 이거 마찬가지로 양변에 L을 곱하고 람다로 나눠줘 보죠. 그래도 L을 곱하고 람다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람다가 없어지고 L이 없어지고 알파의 1 over 람다, 오른쪽은 람다가 없어지고 W의 L 이렇게 남겠죠. 이게 세 번째 식이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이제 네 번째만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마찬가지로 네 번째 식은 베타 알파의 L 프라임 람다 W 프라임의 1 플러스 R인데, 마찬가지로 양변에 이번에는 똑같이 L 프라임을 곱하고 람다로 나눠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L 프라임을 곱하고 람다로 나눠주면 뭐와 같아지냐면 베타 알파는 남아있고 여가 시간 없어지고 1 over 람다만 남습니다. 이쪽에서도 람다 없어지고 W 프라임의 L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 R만 남겠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식들을 우리가 다섯 번째 예산 제약식에 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예산 제약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산 제약을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C 더하기 C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W 여가 시간, 그 다음에 W 프라임 여가 시간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A와 같다는 거죠. 이제 C 대신에 뭐를 대입하냐면 1 over 람다를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C 프라임 나누기 1 플러스 R은 뭐와 같아진다는 걸 알았냐면, 자, 이거와 같아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대신에 베타 1 over 람다를 쓰고, W 곱하기 L은 뭐와 같아지냐면 알파의 1 over 람다와 같아진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을 이용하면 이 값은 뭐와 같아지냐면 베타 알파의 1 over 람다와 같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자, 우린 사실 알파도 알고 있고 베타도 알고 있고 자, A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람다에 대해서 풀면 이 식을 람다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람다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 텀에 다 1 over 람다가 있으니까 1 over 람다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1이 남을 것이고, 두 번째 텀은 베타가 남을 것이고, 세 번째 텀은 알파가 있고요. 네 번째 텀은 베타 알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A와 같아지겠죠. 그럼 사실 다 된 거예요. 이번에는 요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와 같아요. 이거 풀어보시면 이 값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베타는 베타, 알파 곱하기 1은 알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니까 정확히 같아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했습니다. 1 over 람다는 뭐와 같아지냐면 A 나누기
1 플러스 알파에 1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 한 거냐면 앞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앞서 C는 뭐와 같냐면 1 오버 람다와 같고요. 그 다음에 C 프라임의 1 플러스 R은 베타의 1 오버 람다와 같고 WL은 알파의 1 오버 람다와 같고 이 텀은 베타 알파의 1 오버 람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 오버 람다만 알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 오버 람다를 우리가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비, 현재 여가 시간, 미래 소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각각 우리가 다 찾아보면 자, 현재 소비는 뭐와 같았냐면 자, 1 오버 람다와 같았습니다. 자, 1 오버 람다는 뭐와 같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던 것이죠. A 나누기 1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와 같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 소비자의 현재 소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했고요. 두 번째, 미래 소비는 계산하지 않고 세 번째 예로 넘어갈게요. WL은 뭐와 같냐면 이제 알파의 1 오버 람다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웨이지는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현재 여가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오버 람다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알파의 A 나누기 1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마지막으로 W로 나눠주면 그러면 현재 여가 시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 나누기 1 플러스 알파 나누기 1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A 나누기 W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여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소비 수준과 현재 여가 시간을 사실 다 계산한 거예요.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계산했지만 우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는 바로 A 나누기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와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다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현재 여가 시간은 제가 마찬가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A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A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WH 플러스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 그 다음에 W 프라임 H는 프라임이 아니죠. 하고 디비던드 마이너스 미래 텍스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A를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이렇게 A를 정의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A에 W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A에 W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형을 통해서 현재 소비 수준과 현재 여가 시간, 그 다음에 미래의 소비 수준과 미래의 여가 시간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컨섬션 리저 초이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소비와 현재 여가 시간만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대체로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이제 웨이지가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덜 소비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면 그러니까 웨이지가 상승한다는 것이 현재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이 바로 현재 여가 시간이죠. L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이 효과가 인컴 이펙트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진 여가 시간을 덜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냥 현재 소비와 현재 여가 시간만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현재 임금이 상승할 때 현재 여가 시간이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동 시간을 우리가 N으로 표현을 했고 N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성질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앞서 현재 여가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요. 현재 여가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있죠. 자, 이게 현재 여가 시간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W가 A에도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의 A 나누기 W인데 당연히 W가 커지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여기에서는 보여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A 안에도 W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W의 변화에 따라서 여가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A 안에도 W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A 나누기 W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일정한 값이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W분의 1을 먼저 써주고요. A는 뭐였었냐면 W 곱하기 H의 디비던드 마이너스 텍스 그 다음에 미래의 W 프라임 H 미래의 디비던드 마이너스 미래의 텍스 나누기 1 플러스 R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웨이지가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이제 여기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 A를 W에 대해서 나눠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여기는 W로 나눠주면 H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W로 나눠주면 파이 마이너스 T의 W가 될 것이고 더하기 W의 1 플러스 R의 W 프라임 H 프라임 H입니다. 미래의 디비던드 마이너스 미래의 텍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W는 이렇게 분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W가 상승하면 결국 이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W가 상승할 때 현재의 임금이 상승할 때 바로 요 뒤에 있는 A 나누기 W 텀이 하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의 간단한 모형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단한 모형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질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수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와 조금 더 로지컬한 이해를 로지컬 리즈닝과 인투이티브한 리즈닝을 동시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웨이지가 상승할 때 여가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정확히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자, 제가 표현했던 식과 동일하고요. W가 상승하면 이 전체가 하락해요. 따라서 여가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그러니까 현재 임금이 상승할 때 현재 여가 시간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을 적게 쓰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소비자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동 시간은 줄어들겠죠. 타임 인다우먼트는 일정한데 여가 시간이 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노동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테니까 가로축에 노동 시간을 표시를 하고요. 세로축에 실질 임금, 현재의 실질 임금입니다. 표현한다면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려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도출했던 WL은 알파의 1 플러스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의 A 나누기 W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H 빼면 되겠죠. H-L이 노동 공급 곡선이니까요. 이 바로 current period labor supply curve고요. 뭐 마찬가지로 future period labor supply curve도 L'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L''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여가 시간이고 미래의 노동 공급 노동 시간은 N''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미래의 임금에 대해서 W 프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슷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current period labor supply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공급, 노동 시간이 이제 또 뭐에도 반응하게 되냐면 이자율에도 반응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똑같은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H- 여가 시간이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를 한번 다 써보죠. A 나누기 여기 있는 텀이 이제 A 나누기 W인데 우리가 아까 식을 계산을 했었으니까요. W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세금에 현재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분모에는 W로 나누었으니까요. 1 플러스 R에 W 프라임 미래의 임금입니다. 타임 인다우먼트 플러스 미래의 디비던드 미래의 세금.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보고 싶냐면 이자율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자, 이자율은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자율이 상승할 때 다른 것은 다 변하지 않고 이제 이 전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여가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럴까요?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consumption saving decision에서 이전 챕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여가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일을 하는 것이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식이고요. 이자율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 테니까 노동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가 비싸지니까 이제 현재 어떻게 해서든 현재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니까요. 자, 세 번째는 non-labor income이 늘어날 때 노동 시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non-labor income은 이제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타임 인다우먼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디비던드와 그러니까 배당 소득과 세금 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금이 늘어나거나 혹은 이제 배당 소득이 늘어나거나 뭐 세금이 줄어들거나겠죠. 세금이 줄어들거나 배당 소득이 늘어나거나 이런 형태로 non labor income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여가 시간은 늘어나겠죠. 이건 우리가 전에 봤던 인컴 이펙트와 동일합니다. 실제로 소비와 여가는 정상제, 노멀 굿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그 가정이 이제 여전히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non labor income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시간에서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노동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결과를 살펴봤고 첫 번째 결과는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나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기간간 대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은 임금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이 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없이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데 임금과 상관없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져서 여가 시간을 줄이고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on-labor income이 늘어난다면 앞서 봤듯이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거예요. 여가 시간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노동 시간은 줄어들겠죠. non-labor income이 늘어난다면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효과와 전반적인 non-labor income 증가의 효과는 이제 상반되게 나타나겠죠. 현재 소비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우리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다가 끝내는 것보다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현재 소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